1월 21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8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51만 5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재조정에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12월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경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달러와 천연가스, 반도체 사업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섬이 S&P 500 지수가 증시 거품으로 2,500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약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재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도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정말 금요일에 어울리는 좀 기분 좋은 출발이 아닌가 싶었지만 역시 주요 경제 지표들 특히 실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현재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밤사이 나온 자세한 미 증시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밤사이 진행됐던 미 증시 시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간 1월 20일 목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장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1%,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 떨어지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낙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53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지면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회복하는 듯 싶더니 조금 전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펠로톤이 20% 넘게, 마이크론과 AMD가 3%대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메타가 0.5%대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가까운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알파벳도 조금 전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경제 지표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고 분석했고요. 반대로 1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12월 기존주택 판매수가 넉 달 만에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주택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상승, 나머지 7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국제 유가가 뒤를 이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와 자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아가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매출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인상과 운영 성과가 좋았던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소식이 오늘 장에서도 4%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요. 순손실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1%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오늘 개장 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손실폭도 줄여나간 모습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의 강력한 수요가 원인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듯 싶더니 지금 현재 1%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포드 주가가 8%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 4월 이후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프리스가 포드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13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오늘장 포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벤츠의 소식입니다. 벤츠가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인 라이다의 전문업체 루미나와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벤츠는 오늘 2%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벤츠는 루미나의 라이다 기술을 차세대 차량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반면 해당 소식에 루미나는 오늘장 주가가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AMD는 월가 IB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PC 시장의 둔화 우려와 자일링스 인수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조정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고요. 오늘장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펠로톤 임직원들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펠로톤이 주력 상품인 자전거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건데 해당 소식에 오늘장 24%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스터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즉각적인 B2B 거래가 가능한 가상카드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1%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최근 마스터카드는 코인베이스와 NFT 지불 거래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어트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어트가 2021년 개발 진행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해 메리어트는 8만 6천 개의 방을 추가했고 또 연말 기준 메리어트가 전 세계 개발 파이프라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총 48만 5천 개의 방을 보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3%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강세장에 따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오늘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수요와 또 단기 공급 우려가 가격을 계속해서 떠받치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 수준에 아직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WTI는 0.7% 떨어지면서 86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0.3% 하락하면서 8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긴장 고조 속에서 금과 은 가격이 최근 2달 사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금 가격이 현재는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1,8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은 가격은 1.5% 상승하면서 24.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했는지 살펴보시죠. 네, 어제 홍콩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이 최우량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에 크게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약 3.42% 급등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터넷 빅테크주들의 흐름 좋았습니다. 중국 생활 사이트주 메이탄템핑, 전자상거래주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뉴욕에서도 해당 기업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징둥닷컴 약 9% 급등하고 있고요. 다른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을 추종하는 인터넷 관련 ETF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티커명 KWEB인 크레인셰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보시죠. 크레인셰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5.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이른 금리 인상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관련 블록체인주인 코인베이스, 라이어 블록체인,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2% 상승했고 장중한 때 43,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코인베이스는 마스터카드와 NFT 지불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과도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오늘장 2%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ETF도 살펴보시죠. 티커명 BKCH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4.9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취임 1주년 연설에서 바이든은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에 답을 했습니다. 특히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요. 인프라 법안에는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프라 ETF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X US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UCITS ETF입니다. 티커명 PAV인 해당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와 관련된 ETF 중 보유 자산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약 99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원자재 생산, 중장비, 엔지니어링, 건축업종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70%가 산업재로 산업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요. 상위 보유 종목에는 미국 1위 철강회사인 뉴코와 철도 운영회사인 로코엘 오토메이션, 세계 최대 중장비 대여회사인 유나이티드 렌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커명 IFRA인 iShares US 인프라스트럭처 ETF 보시죠. 해당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PAV와 마찬가지로 미국 인프라 관련 기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총 150개의 보유 종목 중 유틸리티주가 약 43%, 산업재가 약 29%, 소재주가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도 약 4%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ETF는 특정 종목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150개의 종목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미증시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낙폭이 확대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밤사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보아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죠. 주요 지택 지표 그리고 실업 지표가 발생됐는데 네, 지표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조금 전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지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12월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 8월 이후 넉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 따르면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12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6% 감소한 연율 618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주 원인은 낮은 주택 재고 때문이었는데요. 이 12월 말 기준 판매가 가능한 주택 재고는 91만 채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도 올랐습니다. 12월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35만 8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의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저금리 환경과 가계 저축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가 연말 들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까지 바꿔놓지는 못한 겁니다. 다만 연준이 올해 3회에서 4회 혹은 추가적으로 7회에서 8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올해의 주택 시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경제 지표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노동부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6천 건으로 집계돼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만 4천 건 증가한 164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높아진 건 오미크론 변이체 확산의 여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의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 연달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금 전 속보로 연준이 2022년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준은 디지털 화폐 보고서 발간과는 별개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정 정책 결과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바람직함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그간 디지털 화폐를 둘러싸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연준의 부의장인 라엘 브레이너드를 포함한 찬성론자들은 최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 금융통인 패투미 상원 의원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미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사기와 여타 불법 문제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언제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해줄 소식이 전해질까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내에서의 가상화폐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상화폐에 있어서 투기 수요가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가상화폐 자체가 금융 피라미드의 특성을 보이는 데다 시장의 버블을 형성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떠한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통 통화를 위해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 그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서도 채굴이 에너지 소비에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최상의 해법은 가상화폐 채굴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현재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5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채굴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비트코인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4만 3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전달인 3.8%보다 0.1%포인트 낮은 3.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년 만기 LPR은 두 달 연속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1년 만기 LPR은 0.05%포인트 내렸는데요. 이 중국에서의 LPR 인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초기, 즉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달에는 지난달 동결됐던 5년 만기 LPR도 21개월 만에 인하됐고요. 이 기존의 4.65%에서 0.05%포인트 내린 4.6%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금리와 지급 준비율의 인하 그리고 인프라 집중 투자 등의 부양책을 통해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귀추도 주목됩니다. 미국 패셔니스타들의 귀를 쫑긋하게 해줄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오프라인 의류 매장 런칭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교외에서 올해 말 첫 번째 의류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의 문을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스타일은 유명 브랜드는 물론 신흥 브랜드의 여성 및 남성 의류 그리고 신발과 액세서리까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 소식이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매장이 첨단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상품을 확인하고 탈의실 내에서도 비치된 터치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품목을 평가하거나 원하는 옷을 즉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손바닥을 통해 매장에 들어갈 때 본인 인증을 하고 계산까지 손쉽게 완료하는 시스템인 아마존 원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스타일의 전무이사인 시모이나 베이스는 $10밖에 하지 않는 청바지부터 $400가 넘는 고가의 제품까지 모든 상품을 구비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모든 스타일과 가격대를 충족시키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